자식 없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래? 쩌렁쩌렁한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며느리 소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독박 제사 20년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밤새 전을 부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들은 거실 소파에서 킬킬거렸고 남편은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소영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묵묵히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서늘한 눈빛으로 낡은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과연 그가 평생을 숨겨온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9시 관악구 보건소 2층 진료실에는 이미 대기 번호표가 27번까지 뽑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낡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하얀 가운 아래로 단정하게 다린 블라우스가 보였습니다. 2006년 이 보건소에 첫 발령을 받은 날부터 20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오전 내내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할머니, 독거노인 할아버지. 소영은 한 분 한 분 정성껏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서랍에서 요플레를 꺼내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에는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마트에 들러 박스째 사다 놓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복에 약을 드시면 속이 쓰리다고 하셔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20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소영은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했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영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혈압을 재보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어요. 160에 100. 기계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고혈압 위기. 당장 약을 조절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수치였죠. 하지만 소영은 얼른 기계를 꺼버렸습니다. 마치 소리를 끄면 문제도 사라지는 것처럼요. 진료실로 돌아와 오후 진료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영아, 오늘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퇴근하면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들러서 자연산 민어 사가지고 와. 싱싱한 걸로 골라야 해. 아, 그리고 전 재료도 네가 사와. 호박이랑 깻잎이랑 고추 넉넉하게 사고. 큰형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네가 전 다 부쳐야 해. 알았지? 소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 옥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단단했어요. 통보만 있을 뿐 소영의 사정을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질문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죠. 소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혈압약 한 알을 삼켰습니다. 물도 없이 넘긴 알약이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거든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폐지 수레를 끌고 매일 아침 보건소에 들르는 박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거뭇거뭇한 반점이 가득한 손. 20년 전 소영이 처음 발령받던 날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죠. 어르신,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소영이 혈압계 커플을 박 노인의 팔에 감으려는데 노인이 소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소영의 손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선생, 손이 왜 이래? 파르르 떨리잖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소영은 얼른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음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박 노인은 소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천천히 좁아졌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젊은 나무의 상처를 읽어내듯 그의 시선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소영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선생, 내가 80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을 게 아니라 깨버려야 해. 그래야 새 독을 사지. 안 그래? 소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혈압계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밑 빠진 독.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어르신, 혈압 잴게요. 소영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노인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혈압을 재고 요구르트를 건네드렸습니다. 노인이 진료실을 나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 선생, 27에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아. 늙은 건 나뿐이야. 근데 눈빛은 달라졌어. 예전엔 반짝반짝했는데 지금은 꺼져 있어. 박 노인이 나간 뒤 소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연산 민어를 샀어요.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을 채워 담았습니다. 마트에 들러 전 재료도 샀죠. 호박 3개, 깻잎 2묶음, 고추 1봉지, 부침가루 2봉지, 장바구니 3개가 가득 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소영은 양어깨에 장바구니 3개를 메고 한 손에는 생선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 손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를 적셨어요. 버스가 오지 않아. 소영은 정류장 벤치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저릿저릿했고 피로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소영은 생선 상자를 품에 꼭 안은 채 위태롭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빗소리 사이로 울렸습니다. 밑 빠진 독은 깨버려야 해. 내가 깨버릴 수 있을까? 소영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낡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손가락에 끼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다녔거든요. 20년 동안 닳고 닳아 모서리가 뭉툭해진 반지.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아가씨, 버스 왔어요.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소영은 화들짝 눈을 떴어요. 빗물에 젖은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랐어요. 시댁까지는 아직 7 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사이 어느덧 버스가 시댁 앞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소영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시댁 대문까지는 50m 남짓. 소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장바구니 손잡이가 파고든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생선 상자를 든 왼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는 연습을 했어요. 20년간 연마한 며느리의 얼굴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옥자가 서 있었어요. 소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영의 손에 들린 짐을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사가 코앞인데 이제야 와. 형님들은 벌써 다 왔어. 죄송해요, 어머님. 수산시장이 사람이 많아서요. 핑계는. 어서 들어와. 생선 싱싱한 거 맞지? 비린내 나는 거 사왔으면 안 돼. 옥자는 돌아서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젖은 신발을 벗고 현관에 올라섰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들이 이미 와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소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파에는 큰형님 정희와 둘째 형님 미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대여섯 개 쌓여 있었고 형님들은 새로 산 골프웨어를 꺼내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반짝이는 젤 네일이 빛났고 머리는 오늘 미용실에서 한 듯 윤기가 흘렀어요. 어머, 막내 왔네. 어휴, 꼴이 그게 뭐야. 비 맞고 온 생쥐 같네. 정희가 소영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우리는 일찍 와서 차 마시고 있었어. 너 오기만 기다렸다. 빨리 부엌 가서 준비해. 시간 없어. 미영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에서 사온 케이크 상자도 보였어요. 제사 음식도 아닌 자기들 입에 들어갈 것들이었습니다. 소영은 무거운 짐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형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꼴 좀 봐. 장바구니 3개의 생선 상자까지.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이야. 그러게. 매번 저러면서 왜 싫다는 소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바보도 아니고. 바보니까 그러지. 우리 같으면 절대 안 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소영은 이를 악물고 부엌 문을 열었어요.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생선 상자를 내려놓자 옥자가 뚜껑을 열어 확인했어요. 민어의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을 보고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네. 얼른 앞치마 두르고 준비해. 전부터 부쳐야 하니까. 호박전, 깻잎전, 고추전, 생선전까지. 20인분이야. 알지? 네, 어머님. 소영은 젖은 겉옷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웠어요. 빗물에 젖어 체온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올렸어요. 소영은 호박을 썰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20년 전 신혼 때 처음 이 부엌에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도 이랬어요. 막내 며느리니까 부엌 일은 내 담당이야. 형님들은 몸이 약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으며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있었고 가족이 되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설렘은 사라지고 기대는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 피로와 체념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사랑받는 아내, 인정받는 며느리, 따뜻한 가정.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형들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를 부려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형님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소영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막내야, 뭐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간 없다니까. 시어머니의 호통에 소영은 정신을 차리고 호박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통통통통. 박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밑 빠진 독은 깨버려야 해. 그래야 새 독을 사지. 하지만 소영은 아직 깨트릴 용기가 없었어요. 20년의 관성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저 오늘 하루도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에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소영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소영이 호박을 다 썰고 깻잎을 씻고 있을 때 거실에서 형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골프웨어를 서로 입어보며 품평하는 소리였어요. 소영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어요. 막내야, 생선 손질은 언제 할 거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시어머니 옥자가 부엌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소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생선 상자 앞으로 갔어요. 스티로폼 뚜껑을 열자 얼음 위에 누운 민어 3마리가 보였습니다. 아직 눈이 맑았어요. 싱싱한 증거였죠. 역시 막내는 간호사라 손이 야무지니까 생선 손질은 전담해야겠다. 형님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 비린내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옥자가 거실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을 감싸는 말투였어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냈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톱 밑에 비늘이 끼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생선 손질이 끝나고 전 반죽이 준비되었어요. 소영의 앞치마에는 생선 피와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을 부쳐야 했거든요. 그때 소영은 잠시 용기를 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어요. 오늘 장을 보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민어 사는데 15만 원, 마트에서 제사 음식 재료 사는데 23만 원. 합치면 38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빠듯한 돈이었죠. 어머님, 오늘 재료비 영수증이에요. 민어랑 전 재료 합쳐서 38만 원 나왔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옥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뭐, 38만 원? 그걸 왜 나한테 내밀어? 제가 일단 제 돈으로 계산했거든요. 다음에 정산해 주시면. 가족끼리 치사하게 돈 따지냐?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데 그걸 가지고 돈 달라고 해?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옥자는 영수증을 받아들더니 소영이 보는 앞에서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38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공과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소영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에 돌덩이가 하나 더 쌓이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옥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너희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소영이 종갓집 며느리 노릇 잘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생전에 항상 그러셨잖아. 소영이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다행이라고.
그 기대 저버리면 안 되지, 안 그래?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정 엄마.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 옥자는 소영의 급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엄마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사실이잖아. 내 엄마가 너 좋은데 시집 보냈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우리 소영이 잘 부탁한다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치사하게 굴면 하늘에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소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소영아, 그 집 너무 힘들면 나와도 돼.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옥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제사까지 시간 없어. 옥자는 그 말을 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님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였어요. 소영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거든요. 20인분.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소영은 시댁에 도착한 후로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박전을 부치고 깻잎전을 부치고 고추전을 부치고 생선전을 부쳤어요. 20인분의 전을 혼자서 부치려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 2개를 동시에 돌리며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거실에서는 형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달시킨 치킨을 먹으며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민수는 형들과 거실 한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엌에 들어와 소영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거의 48시간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제사 준비 목록을 정리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장을 보고 시댁에서 쉴 틈 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부칠 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 앞에 섰어요. 손에 반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귀에서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음이 끊임없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소영은 고개를 흔들어 소리를 떨쳐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은 현기증이었어요. 부엌 바닥이 물결치듯 일렁거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소영은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전 몇 개만 더 붙이면 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48시간 무수면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160을 넘나드는 혈압. 간호사인 소영은 자신의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고혈압 위기. 지금 당장 쉬어야 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야 했어요. 막내야, 전 언제 다 붙여?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못 끝냈어? 옥자가 부엌 문 앞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소영이 싱크대를 붙잡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눈살만 찌푸렸어요.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요. 잠깐만 앉아 있다가 할게요. 뭐, 지금 제사 서둘러야 할 판에 쉬겠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형님들은 거실에서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나는 안방 정리해야 하는데 너까지 빠지면 누가 이래? 약 먹었으면 됐잖아. 빨리 움직여.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앞이 다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싱크대에서 손을 떼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20년간 길들여진 습관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기름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가장자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해. 머릿속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소영은 이를 악물고 반죽을 기름솥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소영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잡은 것은 기름솥의 손잡이였습니다. 뜨거운 솥이 기울었어요. 소영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솥이 함께 넘어졌습니다. 끓는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20인분의 전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리고 기름의 일부가 소영의 왼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같이 익는 냄새가 났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왼손을 부여잡았어요.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인 소영은 알 수 있었어요. 이도 화상.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는 수준의 화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옥자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영은 고통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니까요. 설마 이런 상황에서까지 차갑지는 않겠죠. 하지만 옥자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저 귀한 전을 다 버려서 어쩌냐. 15만 원짜리 민어가 바닥에 뒹굴잖아. 너 오늘 제사 망칠 작정이냐? 소영의 귀에서 이명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고통과 충격이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전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소영의 화상 입은 손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옥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형님들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게 뭐야? 전을 다 엎었네. 아휴, 제사 코앞인데 어쩌려고 저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남편 민수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고통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그 눈빛을 읽었는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이 문제가 아니라 소영이가 다쳤잖아요. 손 좀 보세요. 하지만 옥자가 눈을 부라리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어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소영은 화끈거리는 손을 부여잡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흔들렸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물을 부은 독이 오늘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박 노인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밑 빠진 독은 깨버려야 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소영은 기름때가 묻은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왼손이 불에 달군 쇠를 쥔 것처럼 뜨거웠어요. 소영은 비틀거리며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려는 순간 큰 동서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싱크대 쓸 거야? 나 지금 국 끓여야 하는데. 비켜봐. 정희는 소영을 옆으로 밀치고 싱크대 앞을 차지했습니다. 소영이 화상 입은 손을 들어 보였지만 정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냄비에 물을 받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손에 화상을 입어서 찬물에 좀 담가야 해요.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연고나 바르면 되지. 지금 손님들 오시는데 국이 급하잖아. 정희는 냄비를 들고 가스레인지로 갔습니다. 소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등에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가야 해.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0년간 길들여진 며느리의 몸은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통과 피로로 몽롱해진 소영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3년 전 세상을 떠난 친정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소영아, 그만하고 집으로 와라. 엄마가 기다릴게. 소영은 움찔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소영은 손을 부여잡은 채 부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장 앞에 서서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은 제 사고 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이었어요.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어요. 소영의 조카들, 형님들의 자녀들이 할아버지 집에 와서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섞인 한 목소리가 소영의 발을 붙잡았어요. 막내 숙모는 어디 갔어요? 10살짜리 조카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이 유일하게 정을 준 아이였죠. 명절 때마다 소영의 곁을 따라다니며 요리를 거들겠다고 했던 아이. 소영이 만든 전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아이였거든요. 소영은 신발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손등의 통증이 욱신거렸어요. 귀에서는 여전히 이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숙모가 제사 중간에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지. 엄마들이 뭐라고 할지도 뻔해. 막내 숙모는 원래 그렇다고 맨날 힘든 척한다고. 소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록 소영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현우를 볼 때마다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이런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은 운동화를 다시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은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걸었습니다. 다시 그 부엌으로, 다시 그 가스레인지 앞으로. 그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 만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직 조끼를 입은 만식은 아무 말 없이 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만 소영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흩어진 전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붙일 전 재료가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소영은 화상 입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집이 투명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녀는 구급함에서 연고와 거즈를 꺼내 대충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다시 조리대 앞에 섰죠.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소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대체 언제까지? 소영은 비닐장갑 안쪽으로 스며드는 땀을 느끼며 새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등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어요. 달궈진 기름이 치직거리며 튀었습니다. 소영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소영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만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순종의 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20년간 고개 숙이며 살아온 여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늘 끝장을 보겠어. 무슨 뜻인지는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예전의 소영이 아니었어요. 화상의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깨웠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점보다 자신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눈을 뜨게 했거든요. 전을 붙이는 소영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반죽을 올리고 뒤집고 접시에 담고 감정을 지운 얼굴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때 부엌 옆 다용도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 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모직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소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에 계셨군요. 만식은 대답 대신 소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닐장갑 아래로 비치는 거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연고 튜브였어요. 이거 바꿔라. 만식이 연고를 소영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소영이 얼떨결에 받아들었어요. 화상 전용 연고였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영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님,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했는데 넌 왜 그대로냐? 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소영은 연고를 쥔 채 시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소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이렇게 단둘이 대화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안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 며느리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던 분, 그런 시아버지가 지금 소영 앞에 서서 연고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연필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오늘 밤, 만식이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안방으로 모두 모이라고 해라. 소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사 후에 가족이 모이는 것은 평소에도 있는 일이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지시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만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라도 넌 그냥 전하기만 해. 만식은 수첩을 접어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추었어요. 어깨 너머로 소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손, 오늘 밤까지만 참아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만식은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연고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상처를 본 사람이 시아버지였어요. 그것도 말없이 연고를 건네줄 만큼. 소영은 비닐장갑을 벗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차가운 연고가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혀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소영은 궁금했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 비닐장갑을 끼고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밤, 소영은 그 말을 되새기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일 때 소영은 잠시 손을 씻으러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비닐장갑 안에 땀이 차서 손이 미끌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영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지 만식이 다용도실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오래된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짧아진 연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만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필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방해가 됐다면 나가 있을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연필을 멈추고 소영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만식의 눈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들어와. 문 닫고. 만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세탁기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손 좀 보자. 만식이 턱짓을 했습니다. 소영은 망설이다가 왼손을 내밀었어요. 거즈로 감싼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만식은 안경을 고쳐 쓰고 소영의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고는 발랐고? 네, 아버님이 주신 거 발랐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건 아까도 물어본 거고. 만식은 수첩을 펼쳐 소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 소영은 눈을 크게 뜨고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06년 5월 12일 소영 제사비 32만 원. 2006년 추석 소영 명절 장보기 45만 원. 2007년 설날. 수첩은 20년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영이 시댁 행사에 쓴 돈을 시아버지가 한 푼도 빠짐없이 적어두었던 거예요.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냐?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것 같았어?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때를 기다렸을 뿐이지. 만식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셋 중에 이 집에 돈 쓴 건 너 하나야. 다른 것들은 받아먹기만 했지.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은 뭘 했냐? 옆에서 입 다물고 있었지. 내 자식이지만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만식은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씁쓸한 그늘이 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리? 도리는 무슨? 도리란 건 서로 하는 거야.
한쪽만 하면 그건 착취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회생활 50년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알아. 만식은 조끼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소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10년 전에 손자 녀석이 녹음 숙제한다고 사달라고 해서 산 건데 요즘 요긴하게 쓰고 있어. 이 집에서 오가는 말들을 기록해두고 있지.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니요. 만식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늘 밤 모든 걸 정리할 거야. 20년 동안 내가 눈 감고 있던 일들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너는 그냥 오늘 하루만 더 버텨. 내일이면 이 집이 달라질 테니까. 알겠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만식은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어요. 이제 나가봐.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소영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식은 다시 수첩을 펼치고 있었어요. 좁은 다용도실에 홀로 앉아 묵묵히 기록을 남기는 만식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을 때 거실에서는 형님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프라이팬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가 점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요즘 강남 쪽 상가 시세가 엄청 올랐대요. 우리 시아버지 건물도 지금 팔면 최소 6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형님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아버님이 정신 온전하실 때 빨리 정리해야 한다니까.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수첩에 뭘 적으시고 그러잖아. 언제 치매 오실지 모르는데 그 전에 상가명에 넘겨받아야지. 큰형님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추었어요. 형님들이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막내네는 어떻게 해요? 걔네도 지분 달라고 하면 귀찮아지잖아요. 막내, 걔네는 자식도 없잖아. 상속 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릴 거야. 그리고 민수 오빠가 워낙 형들 말 잘 듣는 스타일이니까 알아서 양보하라고 하면 될 거야. 막내 며느리는 뭐 어차피 발언권도 없고. 형님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소영은 젖은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쓴 돈과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눈에 자신은 발언권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언니, 아버님 요양원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 팔고 나면 관리해드릴 명목도 없어지는데 집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명예 이전부터 받아내야지. 오늘 제사 끝나고 분위기 봐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볼까 해. 소영은 조용히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았습니다. 형님들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배달시킨 초밥을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연어 초밥을 집어 올리며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 탁자에는 커피잔과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소영이 땀 흘리며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형님들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 집의 민낯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대가족, 속으로는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그때 소영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구석 장식장 옆에 시아버지 만식이 서 있었어요.
낡은 모직 조끼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아버지가 거기 계신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만식의 손이 조끼 주머니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소영은 보았습니다. 녹음기. 다용도실에서 보여주셨던 그 낡은 녹음기가 지금 형님들의 모든 말을 담고 있었어요. 소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의 계획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20년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만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거기 계셨어요? 깜짝이야. 정희가 뒤늦게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만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사 준비는 다 됐냐? 네, 거의 다 됐어요. 막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만식은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방금 우리 얘기 들으셨을까? 에이, 설마. 아버님 귀도 어두우신데. 형님들은 다시 낄낄거리며 초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 모든 것이 담겼어요. 소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방에 차려진 제사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섰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천장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소영은 맨 뒤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상 입은 왼손이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말한 오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제사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만식이 맨 앞에서 절을 올렸고 아들들이 차례로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소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들들의 눈이 제사상이 아닌 시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절을 하면서도 시선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도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까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사 끝나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볼까? 형님들은 이 엄숙한 순간에도 재산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이 끝나고 제사상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국을 덜어 그릇에 담으려는 순간 장남 민철이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사도 끝났으니 가족들끼리 얘기 좀 나눌까요? 요즘 이것저것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요. 민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국자를 든 채 손을 멈추었어요. 벌써 시작되는구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만식은 아무 대답 없이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민철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형제들끼리 의논을 좀 했습니다. 상가 건물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효도 차원에서 관리해 드릴게요. 민철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접힌 종이가 펼쳐졌어요. 확약서라는 글자가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제들이 짜고 친 것이 분명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면 아버지도 편하시고 건물 가치도 올라갈 거예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되거든요. 둘째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소영은 남편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형들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형들의 편에 서 있었어요. 만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확약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아들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만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철이 얼른 대답했어요. 제가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만식은 확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들을 둘러보았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만식의 얼굴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니까 바로 재산 얘기냐?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돌아가신 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만식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실렸습니다. 아들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민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만식은 대답 대신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소영은 그 손이 녹음기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밤 녹음된 모든 것들, 형님들의 패륜적인 대화, 아들들의 탐욕스러운 계획, 모든 것이 그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소영은 숨을 죽이고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만식의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 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사상 옆에서 음식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앞으로 나섰어요. 여보, 아들들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큰아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줄 거예요. 옥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남편보다 아들 편. 그것이 이 집의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하자면 옥자가 소영 쪽을 힐끗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는 간호사 일로 바쁘고 자식도 없으니까 상가상속은 형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뭐하러 건물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소영아. 소영의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소영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관심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구박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배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20년 동안 제 월급으로 이 집 제사 비용을 다 대왔습니다. 이 건물의 지분 저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소영이 이렇게 대놓고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20년간 고개 숙이고 살던 막내 며느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뭐라고?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큰형님 정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어디서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갑자기 왜 이래? 형님, 저는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년간 이 집에 들인 돈만 해도 2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냥 물러나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두려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인연이 진짜. 민철이 제사상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그는 성큼성큼 소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뭔데? 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면서 감히 지분 타령이야? 민철의 손이 제사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상을 엎어버릴 것처럼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소영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빠, 진정해요.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손해야. 미영이 민철의 팔을 잡았지만 민철은 뿌리쳤습니다. 아니,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막내, 너 마누라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상속이고 뭐고 포기 각서 쓰고 나가. 소영은 남편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형들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웠어요. 민수 씨, 당신도 한마디 해요. 나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냥 형님들 시키는 대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싸워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소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귓가에서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 또 올라오고 있었어요. 소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형님들의 비웃음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그때 만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식이 일어서려는 순간 옥자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앉아 계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젊은 것들끼리 감정이 격해졌나 본데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옥자는 소영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소영아, 네가 이 집에 돈을 썼다고 했지? 그래, 인정해 줄게. 근데 그게 내 의무 아니었니? 며느리가 시댁 제사 비용 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 자리에서 큰 소리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집만 유난인 줄 알아? 너만 특별한 줄 알아?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옥자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돈을 썼어도 이 집 재산은 결국 피부치한테 가는 거야. 넌 그냥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민수랑 내일 당장 이혼하면 남남인 거라고. 그런 주제에 감히 지분 타령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옥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이었는지를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노동력이었습니다. 돈을 대고 일을 하는 사람. 부려먹기 좋은 막내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진심으로 이 집을 위했습니다. 명절마다 밤새 음식 준비하고 제사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상 차리고 아무도 안 하려는 굳은 일은 전부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그게 다 가족이니까 한 거예요.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가족? 가족이면 왜 아이를 안 낳았어? 20해가 넘도록 대를 못 이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가족 타령이야.
종갓집 며느리가 자식 하나 못 낳으면 그게 무슨 며느리야. 네가 아이만 낳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 탓이지. 옥자의 말에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번번이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난임 검사를 받자고 할 때마다 민수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말해줘요. 우리가 왜 아이가 없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혼자 아이를 안 낳은 게 아니잖아요. 같이 병원 가자고 할 때마다 당신이 싫다고 했잖아요. 제발 지금은 내 편이 되어줘요.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입은 꾹 다문 채였어요. 형들의 눈치를 보며 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민수야, 넌 왜 거기서 가만히 있어? 마누라가 저렇게 설치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뭐 하는 거야? 당장 입 다물게 해. 민철이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소영이가 갑자기 이러니까 나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명조차 아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 월급으로는 이 집 행사비 감당도 못해서 내 월급까지 다 털어 넣었잖아요.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내 적금 깨서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보고 어쩔 수 없다고요? 민수는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지금은 그냥 참자. 여기서 싸워봤자 우리만 손해야. 나중에 집에 가서 둘이서 얘기하자. 응, 나중에. 그 말이 소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해결하자,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중이었고 영원히 나중이었어요. 소영의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더 크게 울렸어요.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혈압 위기 증상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형님들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2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소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형님들의 비웃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소영의 머릿속에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병원 침대에서 마른 손으로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이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좋은 데 시집 보낸다고 좋아했는데 네가 그 집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엄마가 건강했으면 너를 데려왔을 텐데. 소영아, 기죽지 마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누가 뭐래도 넌 엄마 딸이야. 사랑한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을까? 괜찮다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고 말해주셨을까? 형님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소영을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정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결국 저렇게 울면서 끝나는 거야. 처음부터 조용히 있을 것이지. 괜히 나서서 분위기 망쳐놓고는 이제 와서 눈물이야? 그러게요. 막내 며느리가 원래 좀 유난스러운 데가 있더라니까요. 평소에는 순한 척 하다가 갑자기 저러니까 무섭기까지 해요. 미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소영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에게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었거든요. 소영은 엄마의 말을 가슴에 꼭 새겼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엄마 손을 잡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마른 손. 하지만 소영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셨던 엄마.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영의 눈에 시아버지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만식이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소영을 비웃거나 무시하고 있었지만 만식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과 만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식은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소영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소영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왼손이었습니다.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소영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어요. 어머, 벌써 일어나네. 더 울 줄 알았는데. 정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만식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조끼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와 수첩이 들어있다는 것을 소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시아버지가 다용도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준 힘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준 희망이었습니다. 기죽지 마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엄마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소영은 등을 곧게 펴고 제자리에 섰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일어선 것을 본 가족들은 이제 뭘 하려나 싶은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형님들은 여전히 비웃는 눈빛이었고 아들들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자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이제 막내 며느리가 어떤 추태를 더 부릴지 구경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만식이 움직였습니다. 만식은 식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무 식탁이 흔들리며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만식에게 쏠렸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어졌어요. 다들 입 닥쳐. 만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80년 인생의 무게가 실린 한마디였어요. 아들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옥자도 팔짱을 푼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남편이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애들끼리 정리하면 되는 일인데 왜 나서세요?
당신은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당신은 입 다물어. 내가 할 말이 있어. 50년 동안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오늘 하루만 내 말 들어. 만식은 옥자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남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좌지우지하던 옥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가 죽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식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아들들의 눈, 교활하게 빛나는 며느리들의 눈, 그리고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막내 민수의 모습까지. 만식의 주름진 얼굴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일궈온 가정인가. 그런 생각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 회의를 하겠다. 안방으로 모여라. 오늘 이 집안의 진짜 상속자를 정할 거야. 민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는구나. 확약서를 가져온 보람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도 형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결국 장남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저희가 아버지 뜻대로 잘 모시겠습니다. 건물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어머니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민철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건물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호들갑이었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등이 유난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러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형님들은 소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쿠션에 편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상속 발표를 바로 앞에서 듣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서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영은 문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식이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만식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깊이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식은 낡은 모직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해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빛이 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만식이 수첩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아들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기록한 거야. 이 집에서 누가 무슨 돈을 썼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적어놨어. 너희들이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았지? 귀 먹은 줄 알았지? 아니야. 난 다 듣고 있었어. 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와 미영도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저희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어요. 잘못은 지금부터 밝혀질 거다. 다들 자리에 앉아라. 오늘 밤은 길어질 테니까. 도망가고 싶은 놈은 지금 나가도 좋아. 대신 나가는 순간 상속 포기한 걸로 알겠다. 만식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문 옆에 선 채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노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사 끝나고 다들 피곤한데 굳이 오늘 해야 해요? 내일 날 밝으면 차분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괜히 밤에 이러다 감정만 상해요. 아니, 오늘이야. 20년을 참았으니까 더 이상은 못 참아. 다들 각오해라. 오늘 밤 이 집의 민낯이 전부 드러날 테니까. 만식은 조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기계였지만 그것을 본 형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2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오늘 밤 터져 나올 거예요. 만식은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식의 손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 12일 소영이가 처음 제사비를 냈어. 32만 원. 그때 민수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느냐? 150만 원도 안 됐어. 그 돈에서 32만 원을 떼어서 시댁 제사를 지낸 거야. 만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수첩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2007년 설날 45만 원. 2007년 추석 38만 원. 2008년 아버지 기일 52만 원. 이렇게 20년을 기록했어. 총액이 얼마인지 아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야. 소영이 혼자서 이 집에 쓴 돈이.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갔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너희가 제사비로 낸 돈이 얼마야? 한 푼도 없어. 형님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정희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희는 남편들이 번 돈으로 살림하는 거예요. 제사비는 당연히 시댁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내네만 유난인 거죠. 닥쳐. 만식의 한마디에 정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만식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낡은 기계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님, 눈 멀기 전에 빨리 상가 건물 정리해야 해요. 치매 오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지니까요.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서 명예 이전받고 그 돈으로 강남 쪽에 투자하면 대박 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막내네는 자식도 없으니까 상속에서 빼버리면 돼요. 어차피 민수 오빠는 형들 말이면 다 듣잖아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희들 본심이야. 아비 눈 멀기 전에 재산 뺏어 먹자. 그게 내가 키운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속마음이더라.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80년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 민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만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기 싫다.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만식은 수첩을 덮고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오늘부로 소영이한테 통째로 넘긴다. 내일 아침 법무사 불러서 서류 다 처리할 거야. 토다는 놈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방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남인 저를 제치고 막내 며느리한테 건물을 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해.
내 재산이야. 2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건 소영이 혼자야. 너희들은 받아먹기만 했지. 자격이 없어. 옥자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에요? 핏줄도 아닌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고요? 내가 50년을 당신 뒷바라지한 건 뭐가 돼요? 당신? 만식은 옥자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소영이한테 용돈 받았어. 내가 모든 통장을 소영이한테 넘길 거야. 20년 동안 당신이 며느리들한테 한 짓, 나 다 알아. 막내 며느리 영수증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화상 입었는데 전 걱정부터 한 것도 다 봤어.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쥐고 흔들던 경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만식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 한마디에 소영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집 거실 창가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면 시댁 부엌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형님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더 이상 제사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형님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소영은 왼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붉은 흉터가 손등 위에 울퉁불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오그라든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문구점에서 산 나비 모양 타투 스티커를 꺼내 흉터 위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알록달록한 나비 날개가 흉터를 덮었습니다. 보라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예쁜 나비였어요. 아픔 위에 피어난 작은 날개 같았습니다. 이 흉터는 소영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식은 약속대로 상가 건물 명의를 소영에게 이전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철과 민호는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하지만 만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 내가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옥자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단호했습니다. 싫으면 나가. 이 집도 내 명의야. 내가 원하면 당신 내쫓을 수도 있어. 20년 동안 당신이 막내 며느리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 한마디에 옥자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평생 휘둘러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로는 소영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2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소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건소 사표였어요. 어제 소장님께 제출하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러 오시던 박 노인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활짝 웃으시던 어르신들 얼굴도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선생, 정말 그만두는 거야? 20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 네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지 몰라. 소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2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어르신들께는 제가 따로 인사드릴게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실려 춤을 추었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시댁 청소를 하느라 벚꽃 구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소영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가 가방 주머니에 꽂혀 있었어요. 친정 엄마와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병원 침대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나중에 엄마 퇴원하면 둘이서 제주도 가자. 유채꽃 보고 싶다. 바다도 보고 싶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안 계시지만 엄마의 사진과 마음을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 몇 번이고 읽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마다 눈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기죽지 않을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했죠? 이제야 그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유채꽃 많이 볼게요. 엄마 목까지. 소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며칠 동안 형들 집을 전전하다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형들 눈치만 보느라 내 편을 못 들어줬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2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당신이 변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서명해 주세요. 소영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소영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을 보낸 집이었습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벚꽃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영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죠. 그 긴 세월 동안 소영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박 노인의 말처럼 깨버려야 새 독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소영처럼 힘든 분이 계신가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소영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